1386년 크리스마스에서 며칠 지난 날의 추운 아침, 두 명의 기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결투를 구경하기 위해 몇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파리의 한 수도원 뒤쪽에 있는 넓은 공터를 가득 채웠다. 장방형 결투장은 높은 나무 울타리로 에워싸워 있었고 그 주위를 창으로 무장한 위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18살의 프랑스 국왕 샤를 6세는 결투장 한쪽에 설치된 호화로운 관람대에서 신하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결투장 주위에는 엄청난 수의 구경꾼들이 운집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아르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개의 영화가 떠올라요. 하나는 조인성 주연의 영화였어요. 삼류 조폭 조직의 2인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했던 조폭인 병두의 삶을 그렸던 비열한 거리와 또 검투사 막시묵스를 연기한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래디에이터가 떠오릅니다.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비열한 거리 유명한 영화였죠. 이번에 중세 누아르가 현재 또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라스트 듀얼입니다. 저는 아직 영화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주말에 한번 봐야 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책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제목 라스트 듀얼, 저자 에릭 제거, 출판사는 오렌지 D입니다.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자료를 찾고 사건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연구한 끝에 이 책이 탄생이 되었어요. 실제 사건이었던 장드 카르주와 자크 르그리의 결투.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결투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전쟁과 싸움이 많았던 그 시대에 왜 이 두 기사의 결투가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르고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책 속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무렵 결투 재판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결투 재판을 신청하는 귀족은 4가지의 엄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첫째, 피고가 저지른 범죄는 살인, 반역, 강간 따위의 중범죄여야 한다. 둘째, 그런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확증이 있어야 했다. 셋째, 모든 법적인 해결책이 소진되고 이제는 자기 몸을 증거로 삼는 결투밖에는 피고의 유죄를 증명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원고는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넷째, 결투 신청은 피고가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요.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마지막 결투 재판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흥미롭죠.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장드 카르주의 아내인 마르그리트. 그녀의 남편인 카르주가 파리로 나간 사이 르그리는 마르그리트를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입을 열지 않을 것을 협박하지만 마르그리트는 파리에서 돌아온 남편 카르주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명예회복을 위해 복수를 해달라고 하죠. 한때 카르주의 아들의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던 르그리는 왜 그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비참하게도 카르주와의 결혼 생활 동안 갖지 못했던 아이가 이 시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이들의 이야기와 결투가 진행된 내용을 제가 책을 따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르그리가 왜 갑자기 마르그리트에 주목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훗날 장드 카루주는 르그리가 이 아름다운 상속녀에 단지 흑심을 품었고 어떻게 하면 그녀를 속이고 유혹할 수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어떤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기이하고 빙퉁그러진 유혹을 통해 악마는 자크 르그리의 몸에 들어갔고 당시 소수의 하인을 제외하면 거의 혼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장드 카루주의 아내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르그리는 카루주가 스코틀랜드에서 생활하지 못할 경우 이득을 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정신들 중 한 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르그리는 상처한 호랍이었으므로 장드 카루주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뒤에는 장의 영지와 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했을 수도 있다. 마르그리트의 집창금에 거의 포함될 뻔했던 귀중한 영지를 이미 손에 넣은 그가 마르그리트 본인까지 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혹은 르그리가 새로운 여자를 정복하고 싶어 한 동기는 마르그리트 본인에 대한 욕정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남편인 카르주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두 사내는 공개적으로 화해하기는 했지만 르그리는 오르누포콩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했던 카르주의 행동을 결코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카르주는 주군인 피에르 백작과 여러 번 다투면서 총신인 르그리까지 끌어들였고 백작의 궁정의 증오와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까지 했다. 카르주가 최근 아르장탕을 방문했을 때 르그리의 면전에 대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태도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던 르그리는 카르주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방법으로 보복에 나서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 카르주가 장기 출타 중이며 그의 아내가 아르장탕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르그리에게 그런 교활한 생각을 품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카르주 모르게 그의 아내를 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한 복수가 될까.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쾌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의 행실이 해프다고 지레짐작하고 그냥 그녀를 유혹하려는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계획이라고 하기도 뭐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음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카르주에 대한 보복이라는 동기와 보복 수단을 갖춘 르그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기회뿐이었다. 참혹한 폭행을 당한 직후 마르그리트는 고통과 굴욕을 혼자서 말없이 견뎌야 했다. 이런 참담한 봉변을 당한 날 카루주 부인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성관에 머물며 크나큰 슬픔을 인내했다. 끔찍한 인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르그리트의 마음속에서는 남에게 강간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르그리의 경고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과 함께 곧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마르그리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르그리는 마르그리트와 같은 사회적 계급의 여성에게는 최악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그녀를 협박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명예가 전부였고 치욕은 죽음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귀족 여성의 명예는 특히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충성심과 정절을 갖춘 여성이라는 평판. 르그리의 이런 협박은 마르그리트에게는 특히 뼈아픈 것이었다. 국왕에 대한 그녀 아버지의 배신 행위로 인해 티브빌 가문은 이미 역적 집안이라는 오명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르그리는 마르그리트가 친정 가문의 과거사에 대해 느끼고 있는 깨름칙한 감성을 의도적으로 악용했을 수도 있다. 애당초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희생자로 점찍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가문의 오명에 덧칠을 하고 싶지 않은 마르그리트가 이번 추문에 대해서도 침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마르그리트가 르그리를 공개적으로 고발한다 쳐도 고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극히 힘들 것이다. 증거 제시라는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피에르 백작의 총신인 르그리가 아르장탕의 법정에서 우대받으리라는 점은 확실했다. 그에 비해 대역죄인 로베르드 티브빌의 딸이자 백작의 가장 골치 아프고 반항적인 봉신 중 한 명인 장드 카르주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처음부터 편견에 직면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유명인인 르그리는 파리의 왕궁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국왕 직속의 종기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만약 카르주와 마르그리트가 일반 법정에서 르그리를 고소한다면 하급 성직자인 르그리는 언제든지 성직자 특권을 내세워서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게다가 르그리는 마르그리트가 발설할 경우 남편인 카르주가 그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은 데다가 성격까지 불같은 카르주는 아내의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그녀가 르그리나 다른 사내와 통정했고 그 사실을 감출 작정으로 거짓 고백을 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 남편이 격분한 나머지 아내를 살해하는 일은 종종 있었고 이런 행동은 아내의 간통에 의해 유발된 치정 범죄라는 이유로 남편이 무죄 방면되는 경우조차도 드물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아르장탕의 궁정에서 카르주의 시기심과 의구심을 몸소 겪어보았던 르그리는 카르주가 자기 아내조차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 대해 마르그리트가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두려움을 지렛대 삼아 침묵하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르그리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마르그리트는 굴종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침묵을 깨고 르그리를 고발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되려 추문과 신변 위협에 시달리라는 점도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남편이 귀환하는 즉시 이 사건을 폭로해서 르그리에게 복수하려고 결심한 마르그리트는 자크 르그리가 카포메스닐 성관으로 왔던 날짜와 시간을 기억에 뚜렷이 각인했다. 중요한 세부를 기억에 새겨둠으로써 마르그리트는 가문의 질문 공세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문 공세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비밀을 공개할 경우 그녀가 결코 피해가지 못할 공개 재판이라는 엄혹한 시련에도 미리 대비했던 것이다. 폭행 직후 르그리가 마르그리트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침묵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1월 21일 또는 22일에 파리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드 카르주에게 그녀가 진실을 고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마르그리트를 공격한 두 사내가 카포 메스니를 떠난 지 몇 시간 후에 니콜 부인은 생 피에르 시르디브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 끔찍한 비밀을 알린다는 것은 논외였다. 따라서 엄청난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카포 메스닐로 돌아온 장은 아내가 동요하고 의기소침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프게 눈물 지었고 표정과 태도에도 생기가 없었고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카루주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마르그리트는 3주 남짓한 기간, 그 기간 내내 줄곧 시어머니인 니콜 부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동안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단둘이 될 때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자 장은 자려고 침대로 갔다. 그러나 아내인 마르그리트는 침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실에 깜짝 놀란 남편은 빨리 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는 계속 시간을 끌며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으로 방안을 거닐었다. 마침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뒤가 되어서야 장원 영주의 저택이나 성관에서 영주와 영주 부인은 함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언제 하인들이 엿들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뒤가 되어서야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비통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고백했다. 마르그리트는 이 얘기를 직접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침대, 아마 그녀가 결박되고 강간당한 바로 그 침대였을지도 모른다. 그곳에 있는 남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몇 주나 집을 비웠던 장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르그리트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두 사내에게 폭행당하면서 몸에 상처나 멍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중세 사람들은 귀족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옷을 벗고 나체로 자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자기 맨몸을 보이기 전에 마르그리트는 설명을 할 기회를 원했던 것이 틀림없다. 특히 마르그리트 본인이 선택한 시각과 환경에서 고백을 한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당한 그 더럽고 사악한 범죄에 관해 고백하기 시작하자 장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 감정은 곧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마르그리트는 고백을 마친 후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르그리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명예와 명성이 유지되든 실추되든 간에 앞으로는 자신도 남편과 무조건 같은 길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에 의해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바깥 세상에 대처해야 했다. 봉건법에서 이런 범죄를 고발할 경우 남편의 지원과 변호가 없으면 아내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마르그리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장드 카루주는 비밀리에 가까운 일가 친지를 불러 회의를 열었다. 카루주에게는 르그리를 증오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고 르그리가 또 어떤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카루주는 과거의 백작의 궁정에서 르그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르그리의 악랄한 범죄에 관한 아내의 고백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주군인 피에르 백작의 총신인 르그리를 섣부르게 고발했다가 실패한다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카루주의 입장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었다. 또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백작과 여러 번 알력을 빚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끼리만 모여 은밀히 의논한다면 가족과 지인들의 가치 있는 충고를 받을 수 있었고, 정식 소송에 나서기도 전에 정보가 새어나감으로써 곤혹스러우며 파멸적일 수조차 있는 추문으로 변질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다. 카포 메스닐에서 열린 가족회의에 니콜드 카루주가 참석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최근 장과 함께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귀환한 마르그리트의 사촌오빠 로베르드 티브빌도 참석했을 공산이 크다. 그 밖에도 기사이자 장의 매제인 베르나르 들라트루나 마르그리트의 또 다른 사촌인 토맹 디부와 같은 친척이나 지인들도 동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참석자들은 자기들이 왜 이토록 비밀리에 급하게 소환되었는지 의아해하며 3355 카포메스닐 성관에 모였다. 전원이 도착하자 카루즈는 이들을 한방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소환한 이유를 밝혔고, 아내에게 명해 그날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게 했다. 마르그리트는 한자리에 모인 친지들 앞에서 또다시 그 사건에 관해 고백해야 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세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묘사하면서 당시 겪었던 온갖 고통과 굴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정확하고 완전 무결한 진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피해자인 마르그리트 본인의 진술은 훗날 있을 공개 증언에 기반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지들은 나중에 그녀의 진술을 확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소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회의는 법정의 예비 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족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사건에 관한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듣고 대경실색했다. 마르그리트의 친족은 그 즉시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인 장 쪽의 친척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다. 티브빌 가문은 반역자로 악명이 높았고, 방금 그런 가문의 딸에게서 경천동지할 고백을 들었던 것이다. 며칠 전 인적이 끊긴 성관에서 두 사내의 습격을 받았고, 두 사내 중 한 명에게 강간당했다는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니콜 부인은 가족 회의 전까지 이 폭행 사건에 관해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범죄는 다시 그녀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바로 이 저택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그런 거로 니콜 부인과 다른 몇몇 참석자들은 마르그리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이다. 범행은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두 사내는 성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애당초 마르그리트는 왜 문을 열어 그런 자들을 집에 들였나? 그러나 마르그리트가 이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 후 카루주가 참석자들의 조언을 구하자 그들 모두가 주군인 알랑송 백작에게 가서 가감없이 보고할 것을 강하게 권유했다. 봉건법에 의하면 영주는 자기 봉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아르장탕에 있는 피에르 백작의 궁정은 카루주가 정식으로 르그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모두 피에르 백작이 그가 가장 총애하는 봉신들 중 한 명인 르그리에 대한 형사고발을 반길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작은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강간했다는 경청동지할 이야기를 처음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공산이 컸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들고 온 카루주에 대한 혹독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 카루주와 르그리가 다툼을 그치고 화해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에 불과했다. 그런 와중에 예전의 알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이번 다툼의 내용이 만천하에 알려진다면,
카루즈와 르그리가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피에르 백작은 기사인 카루즈가 아니라 그가 총애하는 종기사인 르그리를 주저없이 지지할 것이다. 피에르 백작의 궁정에 가더라도 공평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루즈는 그곳에 가서 그와 아내를 위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르그리에 대한 보복에 착수해야 할 또 다른 화급한 이유가 있었다. 파리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그리트는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장드 카루즈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카루즈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카루즈는 대를 이어줄 아들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소 때였다면 그는 아내의 임신에 환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를 괴롭히던 다른 문제들에 또 하나의 복잡한 걱정거리를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건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 네, 이번 장은 결투 신청을 승인을 받고요. 그 결투에 대한 선서와 마지막 대화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투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주에 거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투 당일은 순교자인 성 토마스 베케트를 기념하는 축일이기도 했다. 파리의 많은 상점이 성일을 맞아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동력이 밝아오자마자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도착하기 시작했고 일출 시각 12월 말에는 오전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해당한다. 일출 시각이 되자 사람들은 생마르텐가를 따라 한꺼번에 몰려와서 수도원 문을 통과했다. 9시경이 되자 몇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군중이 수도원 부지를 가득 메웠다. 결투장의 목책 주위에 배치된 창과 철퇴로 무장한 위병들은 군중이 목책과 출입문 주위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1386년에서 1387년 사이의 겨울 내내 파리가 위치한 북부 프랑스는 혹한과 잦은 강설에 시달렸다. 해가 뜨긴 했어도 별로 따뜻하지는 않았고 수도원 부지를 둘러싼 돌벽들은 파리 시내로 몰아치는 sak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연유로 그날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한 구경꾼들은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뼈까지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장시간 견뎌야 했다. 귀족과 고위 성직자, 심지어 시의 직원이나 상인들 일부는 관람석을 미리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오면 됐다. 그러나 시합장 주위로 세도한 일반 서민, 상점주, 직공, 인부, 도제, 대학생, 생선장수, 심지어 거지나 소매치기들은 자기 힘으로 자리를 확보해야 했고 좋은 자리를 위해서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파리 시내의 종들이 1시간 간격으로 시보를 알릴 때마다 시합장 주위의 자리는 사라져갔다. 급기야는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서 수도원의 담장이나 몇 그루 없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결투를 관람한 사람들 중 가장 신분이 높은 귀인은 국왕인 샤를 6세와 그의 숙부인 부르고뉴 공과 베리 공과 부르봉 공이었다. 왕족 일행은 새벽에 온 구경꾼들보다 몇 시간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결투자들이 언제든 결투를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로 시합장에 도착해야 하는 법정 시각인 정오까지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었다.
젊은 국왕이 화려하게 치장한 정신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수도원문을 통과해서 부지 안으로 들어오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왕의 도착을 알렸다. 시합장 주위에 모인 엄청난 인파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왕가의 행진을 바라보았다. 결투에 앞선 공식 행사가 곧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거의 모든 공적인 행사, 그것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대관식이든 처형이든 간에 언제나 행진을 수반하고 있었다. 국왕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수들 뒤를 따른 것은 시합장에서 행사를 주재할 의정관이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갑주와 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의 군인인 대문 장관이었다. 그는 휘하의 전령관들 몇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 이들은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뒤로 왕실의 제복을 입은 종기사가 칼집에서 뽑아 쿠션에 올려놓은 정의의 검을 받쳐 들고 나타났는데 반짝이는 은제날에 보석으로 치장된 자루가 달린 이 검은 결투장을 관할하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색깔의 천으로 덮인 말을 타고 샤를 6세 본인이 입장했다. 왕은 결투에서 공식 증인 역할을 맡은 4명의 기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왕실의 관람석에서 샤를 6세와 함께 결투를 관람할 왕의 숙부들과 대귀족들이 나타났다. 창으로 무장한 위병들도 말을 타거나 도보로 왕실 일행 뒤를 따랐다. 국왕은 이 결투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관객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행사 전체를 주재하는 재판관이기도 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국왕의 이름으로 이 결투를 허가했고 신권에 의해 국왕이 된 샤를 6세는 지금부터 시작될 결투의 판결을 내리는 궁극적인 왕이자 재판관인 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플랑드르에서 돌아온 뒤에 결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결투를 한 달이나 연기시킨 왕은 결투 이래도 자신이 시합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 어떤 행사도 시작하지 말라고 엄명했다. 왕실 관람 때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금빛 백합 무늬들이 자수된 파란 천으로 덮인 왕자, 석탄 화로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푹신한 쿠션이 딸려 있었다. 왕이 이곳에 앉자 결투 의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상고인 장드 카루주가 먼저 시합장에 도착했다. 그는 화려하게 치장한 서약 증인들과 친지들로 이루어진 수행단의 선두에서 말을 몰았고 결투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종기사와 종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결투 규정에 따라 카루주는 군마가 아닌 일반 승용마를 타고 있었지만 명갑을 올린 상태로 허리에는 검과 단검을 차고 언제든 결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시동 한 명이 안장을 올려놓고 마갑 착용한 카루주의 군마를 끌었고 다른 시종들은 그의 랜스와 방패를 운반했다. 들뜬 군중은 악명 높은 카루주 부인이 등장하자 조금이라도 잘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마르그리트의 젊음과 미모와 새까만 복장, 그리고 이 유명한 결투를 유발한 고소인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일약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국왕과 호화로운 옷을 입은 그의 숙부들뿐만 아니라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카루주조차도 잠시 잊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 결투의 악명 높은 원인 제공자가 시합장에 도착하는 광경을 응시했다. 마르그리트는 아직 법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결투를 관람하고 남편이 결투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는 그 즉시 처형될 예정이었다. 전통적으로 애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은 사형 집행인과 사형수의 옷 색깔이기도 한 경우가 많았고
화형 선고를 받은 마녀와 이단자들도 검은 옷을 입었다. 마르그리트가 입은 검은 로브는 그녀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여성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마르그리트의 친족과 친구들, 그리고 아마 구경꾼들 다수도 공경에 빠진 그녀를 동정하고 있었다. 파리에서 반갑게 마르그리트와 카루주를 맞은 유력하고 고명한 귀족 친구들은 카루주가 결투장에 출두할 것을 보증하는 서약 입회인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르그리의 변호사인 장 르코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루주의 정당성을 확신했고 마르그리트에게 동정했다. 그러나 자크 르그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변호사는 수레했다. 지지자들 중에는 큰 영향력을 가진 왕족들도 있었는데 국왕인 샤를 6세도 그중 한 명이었을 수 있다. 르그리는 국왕과는 사촌 사이인 피에르 백작이 총애하는 봉신이었기 때문이다. 르그리의 친족과 친구들은 르그리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를 흉악한 범죄의 범인이라고 고발함으로써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마르그리트를 격하게 증오했다. 그들은 이날이 끝나기 전에 카루주가 살해당하고 카루주 부인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번 결투와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관중들은 딱히 어느 쪽 편을 들거나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날 시합장으로 결투를 보려고 온 단순한 구경꾼들에게 이번 결투는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이벤트였고 화려한 행사와 노골적인 폭력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 띄워줄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물론 그중 일부가 마르그리트에게 동정했던 것은 틀림없지만 대다수는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황당무계한 소문이나 악의적인 가십으로 불을 지피며 곧 시작될 결투와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화형식이라는 엄청난 볼거리에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녀일까? 여자 요술사일까? 아니면 요부일까? 시합장에 도착한 마르그리트는 얼굴을 때리고 검은 옷을 펄럭거리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느끼며 사방에서 그녀를 응시하는 몇천 명의 얼굴에서 동정과 적의와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읽었으리라. 마르그리트는 몇 달 전에 파리 고등법원에 처음 출두해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시련 앞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친지들에 둘러싸인 자크 르글이었다. 수행원들 중에는 그의 서약 보증인 역할을 맡은 피에르 백작의 정신들도 있었다. 흉악한 범죄의 범인으로 고발당한 당사자인 르그리에게도 군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집중되었다. 르그리의 방패와 다른 장비를 든 종자들과 그의 군말을 끄는 시동이 르그리를 뒤를 따랐다. 방패에 아로새겨진 르그리 가문의 문장은 마치 이번 결투를 상징하는 듯한 아이러니한 도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카루주가의 문장과 같은 색채를 쓰고 있었지만 색채 배부는 정반되어서 은빛 바탕을 피처럼 빨간 사선이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목책으로 에어싸인 시합장 가장자리에 도달한 카루주 일행은 국왕의 오른쪽으로 말을 몰았고 르그리와 그의 수행원들은 왼쪽으로 갔다. 좌우로 갈라진 두 집단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시합장 출입문 앞에서 멈춰섰다. 출입문 곁에는 막사와 의자와 기승용 발판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윽고 왕자 앞에 자기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정관이 말을 몰고 오른쪽 출입문으로 왔다. 전령관과 공식 입회인 역할을 맡은 4명의 기사들 중 2명이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다. 다른 전령관과 2 입회인은 말을 타고 왼쪽 출입문으로 왔다.
의정관은 오른쪽 문 앞에서 자기 말의 고삐를 당긴 후 말에 탄 원고를 마주보았고 신원을 밝히고 왜 무장하고 이곳으로 왔으며 대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몇천 명의 군중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장드 카루즈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결투장을 관장하시는 명예로운 의정관님, 나는 기사인 장드 카루즈이며 주군인 국왕폐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습니다. 신사로서 무장을 갖추고 말을 몰아 결투장으로 온 것은 종기사 자크 르그리와 결투를 벌임으로써 내 아내인 마르그리트 드 카루즈에 대해 그가 자행한 악독한 범죄로 인해 야기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님과 성모님과 선한 기사 성 게오르 기우스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대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출두한 나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시합장의 일부와 바람과 태양과 이번 일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유익하고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주님과 성모님과 선한 기사 성 게오르기우스의 도움을 받아 내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말 안장 위에서든 도보로든 간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싸우고 나 자신의 갑옷을 입거나 벗고 결투 전과 결투 중에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 내가 원하는 무기를 지참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고인 카루즈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 르그리가 정식으로 시합장으로 소환되었다. 의정관이 신호를 보내자 전령관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크 르그리경, 장드 카루즈의 경에 대한 그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출두하시오. 의정관은 시합장을 가로질러 자크 르그리에게 가서 그를 마주보았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신원을 밝히고 왜 무장하고 이곳으로 왔으며 대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르그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결투장을 관장하시는 명예로운 의정관님, 나는 종기사인 자크 르그리이며 주군인 국왕폐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습니다. 신사로서 무장을 갖추고 말을 몰아 결투장으로 온 것은 기사 장드 카루즈와 결투를 벌임으로써 나의 명예와 명성에 대해 그가 자행한 거짓되고 천만부당한 고발로 인해 야기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님과 성모님과 선한 기사 성 게오르기우스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대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내 의무를 다하기 이곳에 출두한 나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시합장의 일부와 바람과 태양과 이번 일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유익하고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주님과 성모님과 선한 기사 성 게오르기우스의 도움을 받아 내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두 기사의 선언이 끝나자 그들은 자신의 소송 내용을 요약한 양피지 두루마리를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각자의 주장을 제시했다. 두루마리는 각자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여전히 말을 탄 채로 결투장의 끝과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던 카루즈와 르그리는 말린 상태의 두루마리를 마치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높게 쳐들었다. 법률상의 말싸움은 이제 결투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싸움에 자리를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의정관은 국왕에게 결투장의 개방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2명의 결투자들과 1명의 기부인이 제자리에 착석하자 대문장관이 와서 각 결투자에게 2명씩 할당된 공식 입회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결투자들의 무기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결투장에 위법한 무기가 반입되지 않았으며 두 결투자들이 지참한 랜스와 검과 도끼와 단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기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령관 한 명이 시합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곳에 모인 군중을 향해 결투의 규칙과 규정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 이 시점부터 섬뜩한 균형이 결투의 모든 의전을 지배하게 된다. 복잡한 규칙과 의식들은 공정한 결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무엇도 운 또는 섭리에 맡기지 않았다. 물론 결투의 결과는 제외하고 말이다. 기사 서임식 또는 자기 수여식이 철야 기도라든지 무기의 제시 따위를 수반한 복잡한 의식일 필요는 없었다. 반드시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운 뒤에 수여되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전투 전야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기사로 서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종기사를 기사로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검을 쥔 의정관이 칼날의 측면으로 당사자의 어깨를 3번 두드리면서 신과 성 미카엘과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름으로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용감하고 예절 바르고 충성을 다할지어다. 라는 의례적인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좋겠다. 실제로 기사 노릇을 하는 것은 기사 자기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기사는 끊임없이 검술 연습을 해야 했고 마상창 시합이나 대련을 통해 기마 전투 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쌓아야 했다. 장드 카루즈는 몇십 년 동안이나 수없이 많은 전투를 경험한 역전의 용사였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여러 차례 군사원정의 종군에서 살아남았고 가장 최근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싸웠다. 반면 자크 르그리는 국왕의 총애를 받는 직속 종기사이자 M성제의 성주이기도 했지만 적수인 카루즈에 비해 종군 경험은 적었다. 그러나 자크 르그리는 카루즈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셌고 이 사실은 결투에서도 나름대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기사 서임을 받은 자크 르그리가 자기 의자로 돌아가서 앉자 전령관은 다시 시합장으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결투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낭독하기 위해서였다. 규칙을 모두 경정한 다음 각 결투자는 3가지의 정식 선서를 해야 했다. 두 사내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고 그것을 쓴 두루마리를 들어보이고 각자의 무기들을 검사받고 결투의 모든 규칙에 대해 설명받고 3가지의 엄중한 선서를 한 뒤에 남은 의식은 오직 하나였다. 당시 목숨을 건 결투는 프랑스에서는 극히 드물었고 한 기부인의 생사가 달린 결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드물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증인인 마르그리트는 2명의 결투자가 서약을 마친 뒤에 그녀 자신의 서약을 해야 했다. 장드 카루즈는 명갑을 올린 상태에서 자기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 앞에 섰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나의 처인 그대여, 그대가 내놓은 증거에 입각해서 나는 자크 르그리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게 될 것이오. 그대는 나의 대의가 정의롭고 진실함을 알고 있소. 엄청난 수의 군중은 그녀에게 시선을 못 박은 채로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마르그리트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있게 나가 싸우십시오. 이 말을 들은 카루즈는 짧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소. 그런 다음 카루즈는 아내에게 입을 맞췄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성호를 그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아내를 포옹한 그는 몸을 돌려 결투장 오른쪽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카루즈 부인은 시합장 한쪽에 홀로 남아 주님과 성모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머리를 조아리고 응당 그녀의 것이 되어야 할 승리를 내려달라고 애타게 간원했다.
당시 그녀는 엄청난 불안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만약 남편이 결투에서 패배해서 죽는다면 그녀 역시 참작의 여지 없이 화형에 처해진다는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마르그리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샤를 6세의 치세에 이단의 죄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끔찍하게 처형당한 어떤 공직자의 예를 보더라도 남편인 카르주가 결투에서 질 경우 그녀에게 소름 끼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했다. 처형인들은 그를 거칠게 몰아갔다. 불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광장에는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발치에는 육중한 쇠사슬에 연결된 화형용 기둥이 박혀 있었다. 교수대 꼭대기에는 또 한 줄의 쇠사슬이 걸려 있었는데 이 쇠사슬 끝에는 쇠 목걸이가 달려 있었다. 처형인들은 경첩으로 여닫을 수 있는 이 쇠 목걸이를 사내의 목에 채운 다음 더 오래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위로 끌어올렸다. 발치의 쇠사슬은 사내를 기둥에 한층 더 단단히 결박하기 위해서 쓰였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다. 처형인들은 사내를 기둥에 꽁꽁 묶은 다음 그 주위에 대량의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다. 불은 금세 활활 타올랐다. 사내는 이런 식으로 교수형과 화형에 처해졌고 프랑스 왕은 원한다면 궁전의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만약 마르그리트가 화형에 처해진다면 프랑스 왕은 그녀의 죽음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왕에서 가장 미천한 농로에 이르기까지 중세인들은 고문과 처형이라는 소름 끼치는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화형, 참수형, 교수형, 침수형, 생매장형 등을 비롯한 잔인한 형벌을 주기적으로 구경하곤 했다. 기록에 의하면 화형을 당한 희생자는 불길 속에서 죽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마르그리트가 곧 자기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결투장을 바라보며 엄청난 불안감에 빠져 있었다는 연대기 작가의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는 그녀가 이번 사건을 고발하면서 너무나도 멀리 나가버린 탓에 자신과 남편의 목숨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연대기 작가는 그녀와 직접 말을 나눠본 적이 없으므로 실제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 고뇌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교차했을 사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네, 그 다음은 드디어 사투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였어요.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네, 오늘도 정말 멋진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시 읽고 새롭게 읽다. 네, 주아이 책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